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각 9시가 됐네요. 자, 메나님, 이성경님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영업의 유통 판매 금지에 대해서 한 장을 덜 하고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제15조. 제가 오늘은 또 영상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또 손댈 줄 몰라가지고, 네,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이해해주세요. 자, 제15조 영업의 금지를 보시면요. 자,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또 진열도 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인데도 불구하고 허가 안 받았는 기능성 화장품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썩었는 화장품은 파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그리고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것. 이런 것들은 다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안 적혀 있어도 화장품 회사에서 이런 것들은 판매하지가 않죠. 자, 5번에 보시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5번이 굉장히 함축적인데요. 뒤로 넘어가면 3단원인가요? 3단원에 들어가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에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세균, 진균 이러한 총호기성 생균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 함유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울 내용들이 3단원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콧불소 뿔 또는 호랑이 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화장품은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험 문제에 예문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외국에 가면 호랑이 연고 이렇게 해서 사들고 오는 그 할머니들이 많이 사들고 왔었는데요. 이름이 호랑이 연고라고 해서 호랑이 뼈가 들어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화장품에 이러한 호랑이 뼈가 들어있으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7번째 보시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 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즉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 치면 몇 조 몇 항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화장품 제조 시설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의미하겠죠. 그죠? 우리가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CGMP, 즉 우수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 시설이 식약처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에서 그러한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제조된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위생적인 그러한 곳에서 제조한 것을 의미하겠죠. 자, 8번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유통기한 날짜를 고쳤는 거죠. 그죠? 미조 변조한 화장품. 그리고 10번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습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사실 그 외국에서는요, 우리가 식품에 사용되는 향, 그러니까 즉 복숭아, 딸기, 오렌지 이런 냄새로 사용했는 제품들은 판매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아마 여러분들은 식품 모양으로 나와 있는 시중에 비누 종류가 가장 많죠. 비누라든지 아니면 이게 아마 터지기 시작했는 게 모 우유 회사에서 바디로션인가요? 대형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우유팩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나왔었죠. 샴푸인지 바디로션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 제품을 우유와 같이 보관해서 같이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례가 뉴스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법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끄럽게 뉴스를 뜨면 해당 법령에 관련된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조금 늦게 생겼다고 할 수가 있죠.
식품 모양을 그대로 내거나 색깔이나 냄새 이런 것들을 그대로 똑같이 흉내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먹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식품의 모양은 뭐 모양만 해당되지 냄새는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일 제품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것들 보면 아세톤 제품에 보면 우리가 복숭아나 이런 냄새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부분도 좀 강력하게 법령으로 적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은요. 식품 모양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냄새, 색깔, 크기, 용기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식품처럼 오해하도록 만들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오해시험부터 적용해서 무조건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5조의 2 동물 실험을 실시한 화장품은 유통 판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관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생방송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 안 하시면 저도 솔직히 생방송 계속 할 생각이 없고 이거 업로드 안 할 거예요. 저 강의를 비싼 사람이에요. 이번에 너무 일찍 시작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별로 안 들으시네요. 예, 보통 때는 너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방송하는 데를 자꾸 옮겼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가 녹화본을 한번 올리고 했더니만 거의 안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기존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생방송에 안 들어오시면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수업하고 나면. 자, 제5장 화장품의 품질 요소. 자, 화장품의 품질 요소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표에 적혀 있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에 맞춰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지지 않으면 화장품 자체를 팔 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안전성이라고 했을 때에 이 안전이라는 글자 한 개와 그리고 안정성이라고 했을 때에 이 정 글자 한 개 차이. 이 두 개가 우리가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기존에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화장품의 품질 요소 4대 요건 중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개를 비워놓고 주관식으로 적게 한다든지 또는 해당 설명에 관련된 게 화장품의 품질 요소 어디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화장품의 품질 요소에서는 안전성은 무엇을 의미하고 안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사장에 가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안전모라고 하죠. 안전하다. 머리에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를 보호해주는 안전하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화장품에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화장품에 독극물이 있어서 사람이 입원을 하거나 죽거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사태, 그러한 것들을 대비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전성에서 피부에 대한 자극 및 알레르기, 독성이 없어야 한다. 즉 중금속이라든지 또는 방사능 이러한 독성 물질이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성은 우리가 피부가 뒤집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성 외우실 때는요, 독성 물질이 있어서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입원하거나 죽거나 이러한 사태들은 다 안전성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에서 보면 글자 한 개 차이 정이 들어가는데요. 안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막 화가 나서 막 성질을 막 내면은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죠. 그러면 한참 지나면 심신이 안정되었다. 심신이 좀 안정되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안전이라는 말을 쓰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좀 고요하고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화장품을 처음 만들었을 때 보면 로션 크림을 처음 만들면 점도도 맞고 향도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상태가 내가 이 유통기한이 다 끝날 때까지 이 제품이 전혀 변하지 않고, 즉 색도 안 변하고 점도도 안 변하고 분리도 일어나지 않고 이러한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에는 보면은요 대부분 시험 예문에서 보면 분리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을 안정성 부분을 잘 못 잡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DIY에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DIY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품질 요소 4가지 중에서 안정성을 잘 못 잡아요. 왜냐하면 기계도 없고 또는 어떤 수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얼렁뚱땅 눈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DIY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본인만 쓰기 때문에 안정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유통되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을 며칠 만에 다 써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시중에 팔아가지고 유통이 오랫동안 될 동안 얘가 썩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장품을 유통할 때 보면 한국은 사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내가 화장품을 팔면은 택배가 가는 사이에 그 트럭에서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갈 수도 있죠. 그리고 컨테이너를 싣고 외국에다가 내가 팔면은 그 가는 동안 컨테이너에서 50도 이상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화장품이 온도가 올라가면 분리가 일어나는 그러한 화장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겨울에 만약에 이러한 유통을 하는데 택배 중에 택배를 가다가 얼었어요. 얼었다가 실내에 도착하면 녹았어요. 그래서 얼고 녹고 이걸 반복을 하면 또 분리가 돼서 썩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유가 얼었을 때도 보면 물하고 분리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분리가 돼서 썩는다든지, 또는 보존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썩는다든지, 또는 산화제를 제대로 산화 처리를 제대로 안 해서 산패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산패가 일어나면 많이 일어나면 쩐내가 나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색깔이 변하거나 냄새가 변하거나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발생을 하죠. 이러한 일들이 다 우리가 안정성이라고 해요. 안정성. 그리고 유효성이라고 하면은 효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그러면은 우리가 색조 화장을 얼굴에다가 발랐을 때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색깔이 나타나야지만 되겠죠. 메이크업이 돼야지만 되고, 세정제는 세정이 잘 돼야 되고, 보습제는 보습 기능이 있어야 되고, 노화 억제를 하는 경우에는 노화에 관련된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미백 제품 같은 경우에도 미백 기능이 있어야 되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유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화장품의 품질 요소 3대 요소라고 하면 사용성은 빠집니다.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화장품의 3대 요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사용성을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4대 요소라고 부르는데, 이 사용성은 우리가 화장품을 썼을 때에 사용성이 시원찮은 경우에는요, 화장품이 안 팔릴 뿐이지 우리나라 화장품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 법에 위반되는 거는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이 세 가지만 해당이 되고요. 이 사용성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그 화장품을 발랐을 때 입자가 너무 굵으면 한 박자 쉬고 흡수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두껍게 발린다든지 이러한 사용성에 문제가 되면은 고객들이 외면을 하죠. 그래서 업체들은 사용성이 나쁘다고 해서 식약처에서
뭐 화장품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는 처리하지 않지만 본인 화장품이 안 팔리기 때문에 사용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자체를 사용했을 때에 사용성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뭐 매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화장품 회사 입장에서는 냄새 나고 또 입자가 굵은 그러한 뭐 천연 원료들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천연 오일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면 흡수도 느리고 그리고 발랐을 때 굉장히 피부가 답답하게 두꺼운 그런 느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자체가 사용성이 시원찮은 거죠. 예를 들어서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호호바 오일을 발라보시면은요, 뭐 피지와 뭐 비슷해서 흡수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실리콘 오일보다는 흡수도가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산패도 잘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 호호바를 발랐을 때 보면 마사지를 하고 나면 얼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겁고 산뜻하지가 않고 가볍다는 이런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즉 사용성이 헛방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화장품에 이러한 천연 원료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에스테르 오일을 쓴다든지 뭐 좀 싼 화장품을 주문하면 실리콘 오일을 쓴다든지 그렇게 흡수력이 좋고 굉장히 가벼운 산뜻한 느낌이 나는 즉 사용성이 아주 가볍고 뛰어난 이러한 제품들을 업체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품질 요소는 4개, 안전성, 안정성, 유효성, 사용성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옆에 뭐 영어까지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나오면 품질 요소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이러한 품질 요소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보시면은 우리가 유해 사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해 사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되겠습니다.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징후 그리고 증상, 질병을 말하고요.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즉 화장품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내 화장품 바르고 피부 뒤집어져라 이렇게 원하면서 만든 게 절대로 아니죠. 그죠? 그 뜻입니다. 내가 네 피부 뒤집어지라고 만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가 내 화장품을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또는 어떠한 질병이 발생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해 사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고 있어 보이게 공무원들이 한번 적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해 화장품과 반드시 인과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 말은 네가 발라서 피부 뒤집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화장품과 관계가 무조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네가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즉 발랐는 소비자가 피부가 더럽거나 또는 자기만의 독특한 뭐 알러지가 있거나 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뭐 피부가 뭐 초민감 상태라서 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피부가 뒤집어져도 유해 사례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 화장품 때문에 뒤집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유해 사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화장품을 유해 화장품이라고 판정을 내진 않아요. 그래서 즉 유해 사례의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약간씩 바뀌어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 중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징후라고 했는 게 의도적으로 네가 병 생기고 피부 뒤집어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의도적이지 않게 네가 병이 생기거나 어떠한 징후가 발생했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 화장품하고 꼭 인과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화장품이 아닌 네 피부가 더러워서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뜻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유해 사례에 해당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해당 화장품과 상관없이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피부에 이상 증세가 발생했다.
그럼 이것을 유해 사례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유해 사례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네,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해 사례 정확하게 요 단어만 네,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중대한 유해 사례. 유해 사례, 피부 디비진 사례 중에서 중대하다고 했으니까, 네, 엄청 심각한 상태겠죠.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읽어보시면은, 죽거나, 입원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기형이 되거나, 예,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들이 다 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그냥 이 정도 단어가 나오면 중대한 유해 사례구나. 그냥 이렇게 알면 되지. 네, 바보처럼 기억부터 미음까지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 네, 머리가 천재면은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중대한 유해 사례는 죽거나 입원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거다.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한 유해 사례를 아닌 것은, 인 것은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나온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5회쯤에 나올 때가 안 되었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꼭 시험 문제 보면은 안 나왔는 거를 어찌 그렇게 잘 고르는지 기똥차게 고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자, 3번 실마리 정보. 실마리 정보도 시험 문제에 한번 나왔던가요? 예, 제가 내는 문제도 있어서 저는 요즘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냈던 건지 시험 문제 출제된 건지. 네, 어떻든 실마리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유해 사례와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유해 사례에서 보면은요, 유해 사례라는 거는 피부가 뒤집어진 사례를 유해 사례라고 제가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죠? 이 피부가 뒤집어진 사례하고 화장품 간의 인과관계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아까 유해 사례에서 정의에서 아까 나왔었어요. 근데, 자, 실마리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화장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정보로서 그 인과관계가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입증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말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부틴 같은 경우에 보면, 알부틴에 우리가 주의사항에 보면은요, 뒤에 넘어가면 우리 나와요. 가려움이 보고된 바가 있다, 이딴 식으로 주의사항 적으라고 해놨는데, 그걸 왜 그래놨냐면은, 그게 바로 실마리 정보고요. 실마리 정보. 알부틴이 들어간 화장품을 바르고 사람들이 피부가 가렵다고 유해 사례가 엄청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근데 이 알부틴을 검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떠한 그 피부를 가렵게 할 그러한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그 입증 자료 자체를 불충분한 거예요. 밝혀내지 못한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알부틴이 들어간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가렵고 피부가 디비진 것 같은데 증명을 못 하겠어요. 증명을 못하면 우리가 유해 화장품으로 판단도 못하고 그 화장품을 만든 회사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많이 들어오면 그냥 실마리 정보로 묶어 놓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좀 주의하라고 주의사항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꼭 피부 더러운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남들은 다 멀쩡한데 또 가렵다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제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로 이제 실마리 정보로 해놓고 그다음에 그러한 주의사항을 적으시오라고 이렇게 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마리 정보는 밑에 설명이 나오고 위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식으로 주관식으로 갈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실마리 정보도 여러분들이 잘 외워 두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정보, 화장품과 관련하여 국민 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유해 사례 정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안전성 정보라고 합니다. 안전성 정보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은데 일단 나온 적은 없으니까 외워는 두시는 게 좋겠죠. 자, 팁에서 보시면 헷갈리는 용어를 제가 적어봤는데요. 뒤에 더 나가면 우리가 이러한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위해 화장품이라든지 위해 요소, 위해성 평가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교재를 전체적으로 2번 이상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전체적으로 끝까지 본 뒤에 다시 되돌아왔을 때의 팁 부분은
보시고 외우시면은 훨씬 더 빨리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팁을 보시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책을 볼 때는 팁은 빼시고요. 그냥 넘어가시고 두 번째 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하고 강의가 끝나고 나면 시험 한 달 전부터 한 번 더 들어갈 건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제가 강의를 해주진 않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중요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제가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1차 1단원과 2단원, 3단원, 4단원을 전체적으로 교차를 시켜서 제가 또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요.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 자체가 지금 거의 한 2단원, 3단원, 2회, 3회 그러니까 3회 시험 정도를 보면은 거의 뭐 속에서 그냥 진짜 열불날 정도로 욕밖에 안 튀어나오죠. 그죠? 그 정도로 시험 문제가 좀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뽑혀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3회 문제는 제껴놓고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골고루 나왔는데다가 각 단원을 교차시켜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 1단원인지 2단원인지 3단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확하게 구분이 없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법 자체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한 단원으로 이렇게 딱 자르기가 굉장히 좀 난해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맞춤형 화장품 정의에 관한 게 1단원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4단원에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되돌아갔을 때는 교차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안전성 정보의 보고에 대해서 보면 안전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고의 의무를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그죠? 근데 보고의 의무는 우리가 책판업자가 가지고 있었죠. 전성분을 보고할 때 보면 맞춤형 화장품도 우리가 2월달부터 2월 18일부터인가요? 적용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전성분 보고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안전성 정보의 보고는 우리가 매년 2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거를 정기적인 보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7월 달에 보고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 달까지 있었던 사례를 우리가 그 다음 1월 달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는 이제 고객들이 전화가 와서 피부가 뒤집어졌다고 이러한 유해 사례를 얘기하게 되면 이러한 유해 사례를 식약처에 올립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성분을 사용했을 때에 이러한 유해 사례가 생겼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러한 목적 때문에 안전성 보고를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기적인 보고 외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왜 아이가 두들겨 맞아가지고 멍 시퍼렇게 들어가고 보면은 의사든 또는 학교 선생님이든 누구든 보게 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듯이 화장품도 똑같습니다. 화장품도 우리가 원래 신고를 하는 거는 책판업자가 신고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화장품 법에서 보면은 이 화장품 바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원을 하거나 사람 생명이 아주 위험하거나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러면은 의사가 즉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뭐 사람 고치랴 신고하랴 뭐 멍 치료하랴 뭐 경찰서 신고하랴 정신없죠. 그죠? 신고도 뭐 신고처가 다 틀리고 의사는 참 머리가 나쁘면 의사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 보시면은 의사, 약사, 간호사, 판매자, 소비자. 판매자는 화장품 파는 사람이죠. 그죠? 화장품을 뭐 도매로 떼고 소매를 팔던 뭐 도매에서 도매로 넘기든 어떻든 간에 이러한 사람 또는 바르고 피부가 뒤집어졌다는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뭐 관련 단체라고 하면 소비자 단체겠죠. 그죠? 네. 이러한 등의 장은이라고 하면 소비자단체의 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식약처 처장 또는 책임 판매업자한테 보고할 수 있다.
식약처에 바로 신고를 하던 아니면은 화장품 주인은 제가 책판업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장품 책판업자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의사, 약사가 몇 명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네, 공무원들은 법을 피해가려고 참 희한한 데다 교묘하게 많이 숨겨놔요. 자, 2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 15일이라는 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죠. 그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중대한 유해 사례일 때에 15일 이내에 신고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중지나 횟수에 준하는 외국 정부의 조치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지시한 경우에 자, 외국 정부가 지시하거나 또는 국내 식약처장이 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태라서 지금 급하게 지시를 내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지시들은 다 위해 사례로, 중대한 유해 사례로 보기 때문에 15일 이내에 반드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신속 보고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죠?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거를 우리가 반기, 반틈 잘랐으니까. 네. 그래서 반기 종료 후, 6월달 종료 후에, 그 다음 달 7월, 종료 후 1월 이내, 1개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7월달, 그 다음에 7월부터 하반기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잘랐죠.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달까지 잘라서 그 다음 달 1개월 이내, 그러니까 1월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정기적인 보고를 의미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보고는 뭐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뭐 전자파일,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순 사기죠, 그죠? 네, 보고는 인터넷으로만 네, 하도록 딱 지정해놨어요. 이 양반들이. 네, 지정해놓고는 이딴 식으로 싹 피해가도록 해놨네요.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사용할 줄 모르는 분들이 뭐 항의를 할까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네요. 네, 저는 사기친다라고 약 올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안전성 정보의 그 관리 체계를 보시면은요.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보고, 수집, 평가, 전파 등 관리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뭐가 나왔느냐면은요. 아마 이 전파가 시험 문제 갈로로 나왔던가? 하여튼 지저분하게 이 글 자체가 다 나왔었어요. 보고, 수집, 평가, 전파. 자, 국제기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식약처가 정보를 교환을 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화장품 원료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독성 물질 이러한 것들을 서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러한 모니터링은 책판업자들도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뉴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지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모든 정보에서 중심에 지금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는 그 책판업자가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도 지금 우리가 보고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법령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도 나옵니다. 거부하는 거는 우리가 식약처에다가 보고를 한 경우에는 거부를 하고, 그러한 단체가 식약처에서 안 그래도 그러한 사태가 발생해서 뿔따고 날 수 있겠는데, 뭐 회사에서 만약에 어떠한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걸 다 만들어서 주게 되면 회사 솔직히 발칵 뒤집히죠. 그죠? 근데 이제 식약처에다가 냈을 때는 거부를 하고 식약처에 직접 받아서 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뒤로 넘어가면 나와요. 그러한 조항들이. 그래서 이러한 그 사태를 보고 식약처에서는요, 뭐 특정 지역에서 뭐 수입해는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 뭐 우리가 안전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성분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장품 원료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켜서 더 이상 사용하는데 뭐 사용 그 제한 원료가 난데없이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식약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관리 체계 4가지를 요 단어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기출 문제에 보면 출제됐던 문제가 또 출제가 또 되죠, 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제가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출 문제 유형이 지금 사회에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사회 정도의 그러한 수준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를 연습할 때도 사회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지금 1회부터 우리가 4회까지 시험을 쳤는데 사실 4회까지가 아니고 총 5회 시험을 쳤죠. 1회를 2번 쳤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시험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번의 시험 문제를 되도록이면 다 한번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안전성 정보의 검토 및 평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검토 및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자문위원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약처, 여기 지금 항상 우리가 그 법령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장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처장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처장 아래에 있는 담당자들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담당자가 우리가 식약처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 공무원이 모든 화장품법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것들은 전문가들한테 정책 자문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정보의 신뢰성 및 인과관계의 평가, 국내외 사용 현황 등 조사 비교, 외국의 조치 및 근거 확인, 관련 유해 사례 등 안전성 정보 자료 수집 조사 종합 검토, 이런 일들은 다 식약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토 주기는 5년마다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식약처가 5년마다 아주 바쁘게 설치입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 번씩 법이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바뀌기도 해요. 아주 위험한 사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외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속 조치에서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식약처장과 식약청장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약처장이라고 하면 식약처에서 최고로 높은 사람이죠, 그죠? 최고로 높은 사람, 본사의 우두머리에 해당되고요. 이 본사는 각 지역마다 지점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있는 지점을 우리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고 불러요. 처가 아니고 청이에요. 처 밑에 있는 청. 그래서 지방 지점에 있는 거는 청장, 본사에 있는 최고 우두머리는 처장이라고 해서 글자 앞에 한자 차이로 틀립니다. 그래서 식약처장님을 청장님 이렇게 부르면은 기분이 아주 더럽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 우두머리는 처장, 그 다음에 지방은 청장,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가 저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밑에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품목 제조, 수입, 판매 금지 및 수거 폐기 등의 명령. 자기들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바로 이 사람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추가. 우리가 사실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나요? 우리가 나오죠.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의사항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주의사항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 외에도 특별히 더 넣어야 되는, 사고가 자꾸 발생하고 이러면은 더 넣어야 될 때는 넣도록 추가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화장품을 만드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고가 생길 것 같으면 별도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우를 설명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누, 기존에는 비누를 만들어서 팔 때 식품 모양인 경우에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볶지 말라고, 이런 말을 주의사항에 넣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목욕할 때 사용하는 젤리로 되는 입욕제, 이런 것들은 액계 입욕제 같은 경우에
그 액계 입욕제는 사실 뭐 놀 때는 재밌지만은 일어나면은 미끄러워서 벌렁 자빠질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가 있다고 주의하라고 뭐 이런 말을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젤리가 너무 강하면 또 하수구 막혔다고 또 소비자가 신고하면 또 다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수구 막힐까봐 또 이제 막힐 수 있으니까 이제 묽게 풀어서 하라고 뭐 소금을 더 첨가하라고 뭐 이런 말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거는 우리가 화장품법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판매자가 추가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바빠가지고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회사들이 화장품 그 담당자한테 맡겨놓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못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회사가 좀 작은 데는 제가 관여를 해갖고 사고 생길까봐 제가 적게 하죠. 그런데 이제 큰 회사는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같은 사고가 생기고 이러면은 우리가 법령엔 없더라도 식약처에서 이러한 주의 문구를 추가로 적으라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바나나 보면 여러분들 상세히 안 보셨겠지만은 바나나 밟아가 미끄러져 가지고 사람 다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네, 소송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무조건 싸우면 소비자가 이겨요. 그래서 소비자가 그것 때문에 바나나 껍데기 보면 밟으면 미끄러진다는 말이 꼭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바나나 사 먹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적혀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웃기지도 안 합니다. 참 법이라는 게 좀 희한하죠, 그죠? 뭐 그런 거 보면은 사실 소비자가 이런 것도 신고할 수 있구나라는 갑자기 뭐 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사장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블랙 컨슈머가 진짜 사고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블랙 컨슈머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블랙 컨슈머든 어떻든 진짜 사고가 생기든 안전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별도로 추가를 하기도 하고 식약처에서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거 요것만 주의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조사연구 등의 지시, 실마리 정보로 관리해라고 또 지시. 실마리 정보는 아까 뭔지 보셨죠, 그죠? 화장품을 발라가지고 피부가 디비지졌는데 이 화장품 때문에 디비졌다고 뭐 정확하게 밝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꾸 바르고 뒤집어졌다는 사람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은 식약처에서 어쩔 수 없이 실마리 정보로 관리해라. 실마리 정보로 관리하되 뭐 사용상 주의사항을 요걸 추가하라고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조 품질 관리의 적정성 여부 조사 및 시험 검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어떻든 이러한 후속 조치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객관식 나온다 해도 뭐 그냥 뭐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번 자연스럽게 그냥 보고 설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